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나이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예비 시모가 평소에 즐겨 듣는다고 하셨던 이 채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했었지만 더 길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예비 시댁 집안 식구들 때문에 결혼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담동에서 헤어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1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헤어숍을 운영하게 되었던 건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미용하시는 걸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용사가 되고 싶었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항상 고생해줬던 남자친구는 5년 정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왔었어요. 직업이 같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고 가치관이 맞아 오랜 기간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였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제 얼굴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 하시길래 바쁜 시간을 피해 저녁 시간대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지방에서 살고 있다 보니 도착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손님한테 신경을 쓰느라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전부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남자친구한테 들었던 터라 저희 헤어숍에서 사용하는 제품 몇 개를 들고 들어갔었죠. 어서 와요.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초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곧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예비 며느리인데 너무 딱딱하게 격식 차리는 것도 불편하잖아. 그나저나 쇼핑백에 들어있는 그건 뭔지 좀 볼 수 있을까? 우리 주려고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아까부터 궁금했었거든. 속 타게 하지 말고 후딱 좀 꺼내 봐봐. 네, 별건 아니고요. 저희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농사일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네일숍도 같이 운영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건 푸석해진 머릿결을 정돈해주는 헤어 제품이고요. 이건 거칠어진 손을 정돈해주는 보습 크림이에요. 저희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제일 비싼 제품이에요. 어머, 요즘 한창 바쁜 시기라 시내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비누로 한 번에 다 해결하는데 마침 잘 됐네. 내 아들한테 대충 듣긴 했었는데 청담동인가 부자들만 산다는 비싼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다며? 나는 내 아들이 농사일은 도와주지 않고 가위질 한다고 해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몰라. 남자가 미용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보다시피 우리 가족은 농사꾼 집안이라 하나 있는 아들이 미용한다니까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여자들이나 하는 미용을 저놈이 한다고 했을 때 얘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니까. 그래서 한동안 연락까지 끊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았었어. 그런데 거기 서울에서는 내 아들도 인정받으면서 일을 한다더만 그 말이 사실인감? 아들놈이 원체 말을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짝 밑에서 일을 한다며? 아, 네. 저와 같이 일한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저희 미용실에서 제일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관리받으려면 길게는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걸요.
여자들이 대부분 미용을 하지만 요즘은 남자들도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깡촌에서만 살아서 서울은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면 연예인들도 볼 수 있다면서요? 나중에 저희도 연예인 좀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어요? 저희 헤어숍에서는 연예인들이 한두 명 정도는 오는데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는 예약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서 연예인들은 시간대를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나중에 서울에 오시면 제가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릴게요. 낮에는 바빠서 신경을 못 써드리니 저녁쯤에 오시면 조금은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새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 한번 가보면 안 돼? 나도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언니야, 이미 결혼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다간 결혼도 꿈도 못 꿀 것 같아. 여자는 관리하기 나름인데 지금 날 봐봐. 맨날 밖에서 농사일만 하다 보니 얼굴도 다 타버렸고 머리도 푸석거려서 빗질도 안 될 정도라고. 나도 청담동에서 관리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 새언니, 저 이번에 가게 되면 신경 좀 써줄 수 있어요? 제가 저기 옆 동네에 마음에 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요. 워낙 눈이 높아서 저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이번에 제대로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은데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할 수 있게 관리 좀 해주세요. 너는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는 것보단 의사를 찾아가 고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손볼 곳이 한두 군데냐? 잠깐 인사만 하러 온 거예요. 저희는 내일 아침 일찍 예약 손님이 잡혀 있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얘기 다 끝났으면 이제 일어나도 되죠? 아버지는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리셨어요?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려는 거야?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 너희 아빠가 화가 풀리겠니? 그렇게 말렸는데 네가 결국 미용사가 되겠다고 집 나갔잖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10년이에요.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결혼할 사람 데려왔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이래서 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이 사람이랑 단둘이서 살고 싶을 뿐이라고요.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잘했다는 거야? 우리 집안의 아들이라곤 너 하나밖에 없는데 대를 이어서 농사일을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돼가지고 가이질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계집들이나 하는 미용을 왜 남자가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들 전부 물려받을 생각이 없는 거냐? 저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매형한테 주세요. 제가 언제 그런 거 받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오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예비 시부는 남자친구가 미용을 한다는 걸 심하게 반대했었다고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지간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지낸 지 10년이나 됐다는 말에 좀 충격을 받았었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10년의 세월을 등지고 살았다는 건 저로서도 많이 놀란 상태였었죠. 남자친구는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얘기를 잘 안 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에 많이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식구들을 창피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방에서 나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고 남자친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는지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남자친구를 뒤따라 가려는데
손 아래 신우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달라며 명함 하나를 받고 싶어 하길래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 아래 신우는 뭔가 상당히 기대에 찬 눈빛으로 명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엄청난 일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태로 남자친구와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댁 식구들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화를 나눴었죠. 본인도 많이 답답했었는지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관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조만간 서울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자친구랑 의논하면서 결혼식에서까지 얼굴을 붉힐 수는 없지 않냐고 제가 좋게 설득했어요. 본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예비 시댁 집안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죠. 그렇게 약속을 잡고 서울로 올라오게 된 예비 시댁 식구들과 함께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를 이어 나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고 남자친구와 안 좋았던 감정들을 좋게 풀어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한 선택인 것 같았죠.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가 끝이 나고 예비 시댁 식구들은 남자친구 집에서 하루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손 아래 신우가 남자친구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손 아래 신우가 제 미용실에 찾아와 관리를 받고 싶다며 남자친구한테 보채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오전 시간에 들리면 괜찮을 것 같다고 좋게 얘기해 주었어요. 좋은 분위기로 식사를 끝냈는데 얼굴 붉히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락하자 손 아래 신우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지 들떠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게 다음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예약 일정을 확인한 뒤 오전에 오게 될 예비 시댁 식구들이 관리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그래도 2시간 정도는 예약이 잡혀 있지 않아 그 시간대 남자친구와 제가 예비 시댁 식구들을 관리해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오픈을 함과 동시에 남자친구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헤어숍으로 들어왔어요. 동네 미용실보다 훨씬 큰 규모라서 많이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여기저기 구경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시댁 식구들의 후석해진 머리를 서둘러 관리를 해준 뒤 다음 예약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신없이 움직였죠. 그런데 손 아래 신우가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준비한 네일숍을 보더니 자기도 관리 좀 받고 싶다고 하길래 막 출근한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뒤이어 손이 신우와 시모도 네일을 받으셨죠. 시부는 농사일하면 어차피 손이 더러워지는데 뭐하러 하냐고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비 시부는 커트도 받지 않으시고 빨리 가자고 재촉만 하셨어요. 당신 아들한테 커트하는 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부는 헤어숍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많이 불편하셨는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셨습니다.
눈치를 보게 된 시모와 신우들은 헤어숍에 더 있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시부의 언성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나중에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손님 관리하는 것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한 번에 기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농사일도 바쁘니 한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약 손님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헤어숍 문 앞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신다는 연락도 없으셨잖아요.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기용 씨는 잠깐 외출해서 자리에 없거든요. 아들 얼굴 보러 온 거 아니다. 며칠 전에 관리받고 갔었잖아. 그런데 머릿결도 그렇고 손톱 관리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래서 비싼 돈 주고 이런 곳에 와서 관리 받는 건가 싶더라. 내 딸들도 또 오고 싶다고 하길래 데리고 왔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시술인가 뭔가 또 받을 수 있는 거지. 일단 손님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저기 쉬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차례되면 불러주고 먼저 내일부터 받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는데 손님들 기다리는 거 지루해 할까봐 저런 것도 가져다 놓은 거야. 여기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가면 될 것 같네. 저거 다 서비스로 나온 거지? 나도 나이를 먹었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처녀 때나 다름없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니까.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받았는지 모르겠어. 오늘 아주 작정하고 온 거니? 제대로 관리 좀 해주면 좋겠다. 새언니, 저 아예 청담동으로 이사 올까 봐요. 여기 남자들 왜 이렇게 다들 잘생겼어요? 나도 꾸미면 봐줄 만한 얼굴인데 서울 남자 하나 잡아서 결혼할까 봐요. 그럼 새언니, 미용실에 계속 올 수 있잖아요. 저 이번에 파마랑 염색도 좀 하고 싶은데 아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주세요. 저희가 예약 손님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어드릴 수는 없어요. 미리 연락을 하시고 오셨으면 오늘은 힘들다고 설명해 드렸을 텐데요. 어머, 손님이 우선인가? 가족이 먼저지. 우리가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힘들게 온 김에 스트레스 좀 풀고 제대로 대우받고 싶다는데 그냥 돌려보낼 건 아니지? 아니면 아예 예약 다 끝나고 마감 시간대 우리 해주면 되겠네. 그때까지 여기서 푹 쉬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 그러면 되겠네.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예약 손님들부터 빨리 끝내라. 우리는 저기 앉아서 구경도 좀 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미용실 안을 들쑤시고 다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닌 손님들 시술받고 있는 앞에 앉아서 대놓고 쳐다보기도 하고 서비스로 준비된 음료와 간식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정신없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서둘러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의 상황을 알렸고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저는 예비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너무 실망스러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이게 저번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가져왔던 제품들이지? 너무 좋아서 펑펑 쓰다 보니까 벌써 절반 이상 써버렸더라고. 몇 개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더 챙기면 되지. 뭘 고민해? 가방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많이 쌓아둬봤자 뭐 하겠어? 아끼면 똥 된다는 말 몰라? 우리가 남이야. 이제 한 가족이라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거나 다름없는 거다. 한 번 오는 거 힘드니까 이왕 온 김에 가방에 넣어갈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가져가라. 엄마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 헤어드라이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게 무슨 태풍이 오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건 하루 종일 말려야 하는데 저번에 사용해보니까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마르더구만. 아유, 세상에. 무슨 제품들이 이렇게나 많아. 죄다 영어로 쓰여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머리에 뿌리고 헹구면 다 좋은 거겠지. 엄마 가방 안에 봐봐라. 저기에 있던 빵이랑 음료수인데 우리 동네에 있던 빵집 빵이랑 맛이 차원이 다르더라.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터질 정도로 구겨 넣어라. 그래야 후회 없어. 엄마, 나 여기에 있는 네일 제품들 챙겨도 되는 거지?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 정말 많은 것 같아. 이제야 나도 빛을 좀 보는 것 같아. 남자들이 막 고백하면 어쩌지? 나 꽤 눈 높은데 서울 사람 아니면 이제 남자로도 안 보일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언제 시술 받을 수 있는 거야? 아직 멀었나?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가방에 집어넣은 물건들 전부 제자리로 다시 올려놓지 못해?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민폐라고. 엄마는 내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요? 내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가족이면 서로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지. 돈 많고 잘 사는 집안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나저나 상견례는 언제 할 거니?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 생각에는 7월쯤에 후딱 해치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세상에. 먹던 음료수를 머리에 쏟아 뿌렸네. 시모는 빵과 음료수를 먹으면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저희 쪽으로 걸어오려는 순간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시술을 받고 있던 손님의 머리에 음료수를 쏟아 부었고 화가 난 손님은 예비 시모에게 화를 내고 말았죠. 시모는 미용실인데 뭐가 문제냐면서 다시 머리 감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려 더 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저희 헤어숍 단골이셨던 분이시라 시끄러워도 참고 계셨는데 음료수를 머리에 엎어버리면서 결국 화가 터지고 말았던 거죠. 저와 남자친구는 죄송하다며 그날 받게 될 시술에 대한 금액은 받지 않겠다며 최대한 진정을 시켜드렸어요. 여기가 얼마짜리 미용실인데 돈을 안 받겠다는 거야? 음료수 좀 쏟은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머리 감고 다시 말리면 되는 거잖아. 돈은 내놓고 가시오. 내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게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머리채 잡아 뽑기 전에 돈은 내놓고 가야 할 거요. 내가 그쪽 얼굴 익혔어. 제 머리에 음료수 쏟으셨으면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옷까지 전부 물들어 버렸잖아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걸치고 있는 재킷만 500만 원이 넘는 거라고요. 원장님, 저 오늘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먼저 가볼게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다 변상해 드릴 테니 일단 화부터 가라앉히세요. 세영 씨, 손님 저쪽으로 모시고 가서 다시 관리해 드리고 재킷은 서둘러 세탁소에 맡기세요. 엄마, 이제 잘이 났다. 우리가 앉으면 될 것 같아. 세연이, 저 먼저 앉을게요. 조만간 소개팅 한번 할 거거든요. 신경 좀 팍팍 써주세요. 아래 신우는 사태 파악을 못했고 해맑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 예비시댁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난처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전혀 미동조차 없었어요. 지금의 사태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힐 방법은 예비시댁 식구들을 최대한 좋게 해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께 일단 최대한 맞춰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예비시댁 집안 사람들의 성격을 봤을 때 그냥 나가라고 하면 순순히 말을 따를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저와 함께한 남자친구를 봐서 저는 폭발할 것만 같았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온갖 비싼 것들만 골라서 몇 시간에 걸쳐서 시술을 받은 예비시댁 식구들은 마음에 들었는지 흡족해하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하는 걸 얻은 그 사람들은 볼 일이 다 끝났는지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남자친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이용을 하셨으면 돈을 내셔야죠. 설마 그냥 가시려는 거예요? 손님께서 결제하실 금액은 세 분 해서 총 450만 원입니다. 할부로 하시면 6개월까지 무이자가 되거든요. 아니면 일시불로 하시겠어요? 그리고 손님들 제품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총 600만 원 결제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결제를 해주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아들, 지금 나를 손님 취급하는 거니? 고장 몇 푼 가지고 돈 받으려는 건 아니지? 얘 새아가, 내 아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이상한 말을 계속 하는데 예비 며느리 너도 내가 돈을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런 걸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우리 이제 그만 가봐도 되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우리가 남이야.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사이가 될 텐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감정 상하게 하겠어? 새언니, 나 며칠 뒤에 또 와도 되는 거죠?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냥 나 여기서 살까? 엄마, 나 봐봐. 이게 뭔 줄 알아? 100만 원이나 하는 무지개 옴브레 머리래. 나 이제 농사일 때려치우고 청담동에서 살고 싶은데 여기 집 좀 알아봐주면 안 될까? 오늘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볼 남자들 꽤 될 것 같지? 오빠, 나 괜찮은 것 같아? 기웅 씨 말처럼 시술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를 해 주셔야 되세요. 저번에는 간단하게 해드린 거라 돈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돈을 주셔야 저희 직원들 월급도 주고 미용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고생한 만큼의 대가는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방에 넣으신 제품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푼 하는 제품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면 운영하는데도 차질이 생기거든요. 제품을 꼭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돈을 지불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가족이 된다 해도 기본적인 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웃으면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애미인 나한테 감히 돈을 달라는 거야? 예비 며느리?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시집살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 생각 못하니?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확정 지었나요?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걸요. 아무리 기웅 씨와 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지만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오늘부로 저희는 그만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기웅 씨가 오늘 어디 다녀왔는 줄 알아요?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에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타이밍이라는 게 참 웃기지 않아요? 더 이상 기웅 씨가 저희 직원이 아니고 오늘부로 헤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어머니와도 인연을 만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이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결제를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을 부를까요? 어머, 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돈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냥 해줄 것처럼 했으면서 갑자기 돈을 달라면 저희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준비해요? 그리고 우리 오빠랑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너무 받아먹기만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그동안 많이 벌었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하여간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엄마, 빨리 결제해주고 그냥 가자. 내가 무료 봉사하는 핫바지로 보여요? 다음 손님들도 받아야 하니까 당장 시술비 450만 원 결제해주고 다음부터는 동네 미장원이나 알아보세요. 아유, 그러지 말고 오늘만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 다음부터는 오지 않을 테니까 그냥 무상으로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카드가 어디 있겠어? 여기 올 차비만 가지고 왔지. 아들한테 용돈 받아서 내려갈 생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그리고 기웅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결국 남자친구가 이 문제를 예비 시부에게 알리자 전화를 바꿔달라며 난리를 치게 되었고 시모와 신우들은 벌벌 떨면서 시부의 목소리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결혼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좀 더 미용 일에 집중을 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었어요. 자신의 꿈을 더 펼치고 싶어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면 시댁 집안과 이런 마찰이 계속 생길 거고 앞날의 지장을 받게 될 것 같아 서로가 갈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저희는 천천히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확실하게 마음을 잡을 수 있게 행동을 보여주게 된 거였어요. 예비 시부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에 예비 손이 신우가 어쩔 수 없다는 듯 포기한 얼굴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450만 원을 결제하자 갑자기 폭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뼈도 못 추린다면서 집으로 돌아가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그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남자친구였던 그 남자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떨구었지만 이건 남자친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저희는 각자 갈 길을 가는 거고 남자친구가 좀 더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어수선했던 날들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예비 시모였던 분이 저희 미용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안 좋은 얼굴로 들어오시길래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남자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첫째 딸이 둘째 아들은 농사일에 관심도 없는데 그만 땅을 자기 남편한테 넘겨달라고 한바탕 난리를 쳤었나 봐요. 농사일을 더 이상 운영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아버님은 결국 땅을 사위한테 넘겨주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첫째 딸과 결혼하고 언제나 한결같았던 모습을 보여주던 사위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버님이 땅을 넘겨주는 순간 가족들 몰래 땅을 전부 헐값에 처분했고 그 돈을 들고 잠적해버린 상태였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상황 속에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지만 이미 핸드폰 번호를 바꾼 상태였죠. 저도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찾아오신 거였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저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도 물어보셨죠. 하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연락처와 이사간 곳이 어디인지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앞날을 막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었죠. 제가 알고 있는데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자 예비 시모였던 분은 한바탕 난리를 치시다가 경찰의 제재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나중에 제가 그 사람한테 따로 집안 사정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집안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거였죠.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두 번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결혼을 했다면 앞으로의 제 삶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래서 배우자만 보는 게 아닌 집안 사람들까지 전부 다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오늘 하루 힘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결혼 5년 차 된 남편의 문제 때문인데요.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온 가족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남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현재 많은 변화가 오고 말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는데 1년 차 때부터 남편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던 건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어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자신이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성격이 돌변해버려서 싸운 적도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었지만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워낙 들쑥날쑥한 성격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혼하자는 말에 놀랐는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유를 물어보길래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당신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이제 함께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사소한 일만 생겨도 모든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줄 알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당신은 오히려 내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나도 정말 많이 참으며 살고 있는 중이야. 사사건건 참견하면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넘어간 적도 정말 많았다고. 나도 최대한 배려를 해줬던 건데 그걸 알아주지 못했다면 내 입장에서도 상당히 서운하네. 살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의 성격을 맞춰주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랑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별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계속해서 예민하게 행동할 거면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당신의 성격을 전부 맞춰주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얼마 전에도 별것도 아닌 일을 엄청 크게 만들었던 거 벌써 잊어버린 거야?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그래서 뭐라도 좀 먹고 싶어 하길래 토스트랑 따뜻한 우유 만들어주니까 잘 먹고 가더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아침에 만들어준 음식 먹고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했다고 엄청 화내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원해서 해준 거였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냐고. 그것뿐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 고생한다고 보약 한 채 지어줬는데 한약 함부로 먹는 거 아니라면서 내가 안 보는 사이 전부 다 뜯어서 화장실에 버렸잖아. 안 먹을 거면 차라리 나를 주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했어야 돼? 우리 엄마는 당신 생각해서 먼 곳까지 힘들게 가셔서 만들어 오신 건데? 이런 일들 말고도 사소한 것들 하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당신 성격 때문에 나까지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는 건데 왜 이혼은 하기 싫다는 거야? 남편은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겠다며 이혼만큼은 하기 싫다고 좀 더 신경 쓰겠다는 말을 꺼냈지만 또 그때뿐일 것 같아 저는 이혼을 강행했었죠. 저희 부부 문제가 점점 더 커지자 양가 부모님까지 모이게 되면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저희 둘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참 동안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민한 성격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고 저희 집안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몰랐던 부분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어렵게 결혼한 만큼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혼 문턱까지 가게 되었던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한 번 더 노력해 보기로 했었어요. 엄마가 힘들게 지어주신 한약 사건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겠더라고요.
상처받는 건 저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로 조심하면서 또다시 불완전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저에게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지만 언제 또 본래의 성격이 나올지 몰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결혼하는 중간중간 약간의 위기가 찾아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였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결혼 5년 차가 되었고 서로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남편의 행동이 제 눈에 거슬린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안심하며 앞으로 마찰이 일어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예전의 성격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용한 저녁 시간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어보기로 했었죠. 요즘 무슨 일 있어? 최근 들어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은데 당신이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털어놔봐. 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 그리고 나 이번에 진급 시험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 함께 입사한 다른 동기들은 작년에 벌써 전부 다 진급했는데 나 혼자만 진급을 못하고 있잖아. 후배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진급 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 내가 조금 예민하게 행동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줘야 할 거야. 나도 최대한 조심할게. 그리고 요즘 당신의 행동들 중에 거슬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계속 참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대화하는 김에 말하는 거니까 잘못된 건 고쳐줬으면 좋겠어. 왜 물건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같이 맞춰놓지 않는 거야? 같은 물건은 똑같이 정리를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여자가 돼가지고 정리 정돈을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이 지나간 곳을 내가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거 알아? 그리고 평소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내 눈에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내 눈에 하나둘 들어오다 보니 더욱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내가 말한 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 항상 가지런하게 해놔야 보기도 좋은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뭐 원하는 건 해줄 수 있지만 당신 결벽증 있어?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내가 청소나 물건들을 엉망으로 해놓은 건 아니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일정한 간격에 먼지 한 톨 없이 청소까지 해놔야 한다는 건 너무 피곤한 일들 아닌가? 나도 퇴근하자마자 저녁 준비하고 최대한 한다고 노력하는 건데 당신 눈에는 많이 부족한가 보네.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나도 노력해 볼 테니까 당신도 그런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동안 살면서 크게 문제된 적 없던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진급 시험이 언제냐고 물어보니 앞으로 3달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만 끝나면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길래 남편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저도 최대한 배려해주면서 맞춰나가려 했었죠. 그런데 그 3달의 시간은 저에겐 5년을 함께했던 시간보다 더 최악이었고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급 시험 때문에 예민해져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숨은 쉬게 해줘야 하는 건데 남편은 저를 더 옥죄었고 제 피가 다 말라버릴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며 불만들을 토해냈어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나까지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거야? 매번 어떻게 일정한 간격으로 물건들을 정리할 수가 있냐고. 당신 오기 전에 쉬지도 못한 채 청소도 정말 힘들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 화가 안 나겠어? 그럴 거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앞으로 나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전부 다 알아서 해. 나는 진급 시험 공부도 해야 되잖아. 내가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험 끝날 때까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들 해결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진급한다고 해서 연봉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 당신 마누라한테 온갖 짜증 다 내면서 막대하면 그런 게 전부 다 무슨 소용인데. 차라리 그럴 거면 진급시험 때려치우는 게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작년에 진급시험 못 봤던데 자격 미달 아니었어?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다 능력이 되니까 붙은 거지. 당신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도 잘하지 않으려고 꾀만 부렸잖아. 그런데 막상 회사 동기들이 전부 다 붙으니까 그제서야 후배들 앞에 서는 게 쪽팔려서 억지로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괜히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지 말고 당신 일이나 집중해서 똑바로 하도록 해. 집안일은 앞으로 당신이 해, 알겠어?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는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구나.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이는 거야? 남편은 뭐가 잘못인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였죠. 다른 동료 직원들은 벌써 진급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러지 못하니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마음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해달라는 부탁은 거의 다 들어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맞춰주길 바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이미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진입한 상태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그거 우리 엄마가 며칠 전에 해준 반찬들인데 그걸 왜 전부 다 버리는 건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는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더라고. 솔직히 시골 분이시라 깔끔한 편도 아니고 깨끗하게 만든 것 같지도 않아서 버려버렸어. 괜히 먹다가 탈이라도 나서 진급시험 공부 못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당신도 괜히 먹었다가 탈 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버려준 거야. 딸 입장에선 당연히 엄마가 해준 음식이니까 아까워서라도 억지로 먹을 순 있겠지만 그게 위생상 좋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싹 다 버려버렸어. 앞으로 냉장고에는 내가 원하는 음식들 위주로 채워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당신 화장실 청소는 언제 했어? 물때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데 말을 안 하니까 집안꼴이 아주 말이 아니네. TV 뒤쪽에도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내가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창문 틈 사이에도 전부 다 닦아달라고 했잖아. 지켜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소리만 치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쉴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해결 좀 해.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진급시험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겠냐고.
5년 동안 살림을 했으면 잔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척척해야 되는데 맨날 같은 말 반복하게 만들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같이 살다 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내가 이런 당신을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까지 만들자고? 나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오늘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잠잘 생각하지 마. 그동안 참아왔던 거 전부 다 바로 잡아야 내가 살 것 같다. 당신 말 다 했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일을 더 크게 만들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커진다는 거 몰라? 당신이 시험 때문에 예민한 건 알겠는데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이랑 우리 엄마 음식 버린 건 분명 잘못된 거야. 말로 하면 되는 거고 음식을 버리기 전에 나한테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한다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보이는 행동은 그냥 싸우자는 것밖엔 안 돼. 스트레스 풀 대상이 없으니까 괜한 거 꼬투리 잡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 집안을 뒤집어 엎던 알아서 해. 나는 오늘 당신과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거야. 우리의 관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었고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걸 한꺼번에 풀어내는 건지 막 나가는 남편의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만 안겨주었네요.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문을 가로막더니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라며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면서 저를 밀치길래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이대로 끝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넘어진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힘들게 부여잡고 일어난 뒤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인 뒤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의 용서는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 밖을 나오긴 했지만 막상 갈 곳이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이대로 친정집에 가서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친정집에 차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두세 번 반복해서 전화가 오길래 어쩔 수 없이 받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아무렇지 않은 듯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순간 시모가 바로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알고 보니 대책 없는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시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아시게 될 거 늦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아 저는 시댁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한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왔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내 아들 말로는 집안일은 전혀 안 했다는데. 제가 집안일을 안 했다고요? 어머님, 이 사람 성격 몰라서 지금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걸 칼같이 선을 맞추고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제가 지나가면 이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모든 걸 전부 다 다시 맞추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음식들 저 먹으라고 엄마가 잠도 안 자가며 힘들게 만들어 오신 음식들이에요. 이 사람 아침 거르지 말라고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것들로만 만들어 오신 건데 5만 가지 인상 다 쓰더니 좀 전에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쏟아 버렸다고요. 그걸 두 눈으로 보게 된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더 이상 한 공간에 있다간 정말 크게 싸우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 사람이 저를 강하게 밀쳤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이 사람 얼굴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살면서 온갖 짜증 다 받아주고 예민하다고 하면 최대한 조심하면서 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결국 저에게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자기 진급 시험 기간에 심기 불편하게 했다고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저를 밀쳤다고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100번 양보해도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너는 화난다고 며느리를 밀치면 되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서로 이해하고 최대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이 사람이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제가 훨씬 많이 참고 살았다고요. 긴 말 필요 없고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애를 가졌다면 그 애는 어떻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관 수술한 거 말 안 하고 있었다고요. 애 키워봤자 집안 어질러지고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며 키울 필요 없잖아요.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랑 똑 닮은 아이 나오면 내가 정신이 온전하겠냐고. 방금 정관 수술했다고 했니? 그래서 한동안 나를 피해 다닌 거였어? 언제는 진급하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아이를 가지자고 하더니 나한테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네. 어머님, 더 이상 함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를 아내로서 생각하는 게 자기 뒤나 닦아주는 그런 여자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 아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 나가서야 되겠어? 네가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더 신경 쓰고 자라마. 둘이서 함께한 시간이 5년이야.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살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도 빨리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데?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런 결혼 생활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요. 내가 원하는 삶 살 거예요. 남편은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과일 접시를 뒤집어 엎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부모와 저는 경악을 했고 시부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음에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한테 다가가 방금 했던 행동에 대해 화를 내셨습니다. 저런 모습을 5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은 자기한테만 뭐라고 한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시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목발을 짚고 계셨던 시부는 그대로 고꾸라지며 넘어지면서
충격이 상당하셨는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시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등에 몇 번이나 손을 내려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다 필요 없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성격이 예민해도 그렇지 이건 정말 너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 저는 더 이상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더는 말리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께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알린 뒤 이혼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께선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셨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그걸로 남남인데 괜히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 분노한 아빠를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엄마는 사위의 행동들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멍한 상태로 계시길래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회복이 되실 줄 알았지만 엄마는 제가 예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행동을 저지르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길었던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혼 도장을 찍게 되면서 저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가 남편의 집에 계시다는 말이었고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남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더 이상 서로에게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엄마가 그 사람 집에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숙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저희 둘의 관계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는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찾아간 건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네요. 장모님,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냐고요? 제가 분명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오늘이 진급 시험 날이잖아요. 그래,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한테 미역국 차려준 게 뭐가 어때서? 자네는 그런 걸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한테 차려주는 밥상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나는 자네가 승진에 미끄러지라고 미역국을 준비해 준 게 아니라 피가 맑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을 차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 딸과 이혼했어도 앞으로 잘 살라고 차려준 거였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승진 미끄러지라고 미역국 차려주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서 많이 드시라고 어머님 머리에 국사발 좀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지랖은 그만하셔야죠. 서로 이혼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밥상을 차려준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거야? 됐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너는 그만해라. 남은 음식은 버리던지 먹던지 알아서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잘 되길 바라네. 엄마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뭐를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 떨어지는 미역국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제 차에 올라탄 엄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뒤지시더니
그 사람의 회사로 가달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일단 그 사람의 회사로 출발을 했고,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리신 엄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 엄마를 보며 반가운 얼굴로 걸어 나오신 한 분이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시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네주시더라고요. 남자분은 엄마가 건네주신 물건을 확인하고 계시길래 저도 차에서 내려 두 분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확인을 하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엄마한테 저지른 행동들이 소형 카메라에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엄마와 친분이 있으셨던 꽤 높으신 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서로 어떻게 아시는 분이냐고 여쭤보니 부모님이 예전에 회사 근처에서 식당 일을 잠깐 하셨을 때 단골 손님이셨다는 걸 설명해 주셨어요. 회사에서 부장의 위치에 있으셨던 분은 남편과 같은 부서 직속 상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진급시험날 엄마는 저희 식구들을 막대했던 그 사람의 태도에 화가 난 나머지 시험에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셔서 남편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상을 전달해 준 거였고, 물건을 건네받으신 그분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성인데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정도로 형편없는 직원을 끌고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회의를 거친 뒤 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였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회사에도 알리고 싶어 하셨죠. 결국 진급 시험날 본인의 태도가 담긴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자 진급 시험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인성이 남편의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되었죠. 영상 속에 있던 내용들은 회사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많은 직원분들은 이중적인 성향의 거부감이 들었는지 하나둘 거리를 두게 되면서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인생이 곤두박질 쳐지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회사 전체에 퍼지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 남편은 결국 정신 상태가 더욱더 이상해졌는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선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라며 충분히 반성하고 나올 때까지 도와주지 않을 거라며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셔서 엄마가 보이셨던 분노에 대해 이해를 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아들을 끌어내줘서 고맙다며 소중한 걸 잃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껴봐야 한다고 그 사람이 정신 차리길 원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그 사람과 맺은 인연 열심히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끝나버려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자기의 성격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저 역시도 제가 겪은 얘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23살에 남편을 만나 4년 연애 후 결혼했어요. 성격도 무던하였고 무엇보다 자상한 성격에 끌렸네요.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 가던 날 시부모님의 인자한 모습 그리고 시동생이 화난 모습을 보니 안심을 했습니다. 이 집에 시집을 간다면
평탄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였고 전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맏며느리라고 다를 건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딱히 시집살이를 시키지도 않으셨고 시동생도 자기 일을 잘해 나갔기 때문에 딱히 부담감이나 하는 건 없었어요. 저희는 순탄하게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나자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니 정말 남편과 가족이 되었구나 싶은 마음에 조금 이상한 느낌도 들었지만요. 시댁의 축복 속에 저희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죠. 집안의 대를 이을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 시부모님은 더욱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경사에 경사가 겹친 채 시동생은 결혼을 하겠다며 애인을 데리고 왔죠. 참 참한 신부감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른 느낌의 여인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주었던 사랑만큼 동서에게도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임혜령이라고 해요. 완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형수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던데요? 에이, 칭찬이랄 게 있나요? 워낙 도련님이 무던하시니까 뭐든 좋게 보시는 거죠 뭐. 환영해요. 우리 잘 지내봐요. 처음엔 동서도 제가 보기엔 무던한 사람이어서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다 느꼈죠. 그렇게 행복하게 새 식구를 맞이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동생은 결혼을 하자마자 분가를 하였고 저는 결혼을 하고 한참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장남이라 그런 것도 있었고 저도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동서는 처음 보는 거와는 다르게 꽤 깐깐한 느낌이었어요. 가끔 김장을 하러 올 때도 약간 공주가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희 집은 김장을 아들들까지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런 것조차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김장을 며느리가 누가 하냐라는 추세지만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도 같이 하는 김장도 동서는 참여하기 싫어했습니다. 본인은 안 먹고 안 한다였죠. 여기 부분에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오지 않거나 음식을 할 때는 한 발짝 뒤로 빠져 있거나 했죠. 시어머니는 원체가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어서 저 역시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반복되자 저도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러면 안 되지. 왜 맨날 나만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죠. 저희 아들이 3살 되는 무렵 은근슬쩍 동서가 고민거리를 꺼내 비추더라고요. 처음으로 저에게 곁을 내주는 것 같아 기분은 좋았네요. 은근슬쩍 동서가 꺼낸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였어요. 마음이 안 좋았죠. 이제 저희도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네요. 어찌 할지 만수 씨랑 검사는 다 받아봤는데 둘 다 이상 없다고 해서요. 어머님이 한약도 지어주시고 친정엄마가 좋다는 건 다 해주시는데 뭐가 문제인지 요즘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휴, 그러겠다 동서. 내 친구도 결혼 8년 만에 아들 낳았거든.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봐. 둘 다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게 임신에 스트레스 주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일을 그만둘까 봐요. 온전히 임신에 집중하고 싶은데 일 다니면서 하기도 쉽지 않고 이래저래 고민이 돼요. 서방님이랑 의논해서 괜찮으면 조금 몸을 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동서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 고민 상담해줘서 고마워.
에이, 뭘요? 저도 여자 형제도 없고, 이런 거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형님한테나 말하지. 좋은 소식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시동생 부부의 난임 고민 얘기를 듣고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한편으론 내가 무슨 힘이 될 수 없을까 생각도 하면서요. 동서의 그런 고민을 듣고 나니 동서가 집에 올 때 제 아들과 저의 모습을 보는 게 조금 힘들었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명절이나 그럴 때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요. 조금은 동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집에 시동생 부부가 찾아왔어요. 부모님께 중대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기에 저 역시도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임신했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가족이 다 모여 앉았는데 동서와 서방님 입에서 나온 말이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동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더욱더 놀라웠네요. 엄마, 아버지, 저희 입양할까봐요. 이 사람이랑 저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임신도 안 되고, 아이는 갖고 싶고, 요즘엔 입양도 많이 하는 추세기도 하고요. 차라리 불쌍한 아기 입양해서 내 자식처럼 키우면, 나 혼정보다 기운정이 더 대단하다는데, 저랑 와이프는 충분히 상의는 끝냈고요. 아버지랑 엄마한테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떠세요? 두 분 생각은? 아휴,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너네 뜻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래, 입양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 근데 꼭 입양을 해야겠냐? 아직 젊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그럼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섣부른 거 아니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어머니. 아이는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럼 입양하는 방법도 있고 제이처럼 키운다면 아마 키운정이 더 크다고 하니까 제 자식처럼 되지 않을까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병원에선 문제 없다고만 하고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야. 내 자식도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은데 남의 자식은 오죽하겠냐?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만 이런 것까지 다 각오하고 정말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으면 입양해라. 혹시라도 차별하거나 할 생각 말고. 에이, 절대 안 그래요, 아버님. 꼭 제 자식처럼 키울 거예요. 이미 이랑 보육원에 가보기도 했거든요. 정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걱정 말아라. 좋은 일 한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굳게 마음 먹어라.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 허락해 주실 줄 알았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동의하시죠? 온 가족한테 축복받는 느낌으로 아이 데려오고 싶어요. 그래야 그 아이도 행복할 것 같고요. 수연이도 조금 더 크기 전에 동생 맞이하는 게 좋잖아요. 어머, 동서, 정말 대단하다. 다시 봤어. 진짜 좋은 일 하는 거야. 그게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너무 대단해 정말. 우리야 뭐 동서랑 서방님이 원한다면 당연히 오케이지. 수연이도 동생 생긴다고 하면 좋아할 거고. 멋있어요, 동서랑 서방님. 시동생 부부가 계획한 것은 바로 입양이었죠. 솔직히 대단했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것도 깍쟁이 같은 동서가 그렇게 선한 생각을 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입양이 쉬운 결정이 아닌 만큼 정말 둘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았고요. 옆에서 저희는 열심히 그 결정을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동서와 서방님이 아이를 입양해 왔어요. 작고 귀여운 남자 아기였네요.
동서도 아이가 생기니 깐깐함이 섬세함으로 바뀌었고 조금 더 저희 집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식구 그 누구도 새로 생긴 아이가 입양아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줬네요. 아버님, 어머님도 저희 아들과 정말 차별 없이 대하셨고요. 제 아들도 사촌 동생이 생기고 나니 기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양해온 조카는 아기 때부터 키워서 그런지 성격 또한 둥글둥글하니 참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잘 따랐고 종종 엄마, 아빠 없이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느 큰 집, 작은 집과 마찬가지로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머리가 영특하여 유치원에서도 상도 여러 차례 받아왔고요. 저희 아들도 똑똑했지만 조카의 영특함은 따라잡을 수 없었죠. 시간이 흘렀고 조카가 6살이 되던 해 동선에는 꿈에도 그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큰 경사였죠. 결혼한 지 거의 10년 만에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 둘이 얼싸 안으셨고 저 또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선에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분위기가 묘했네요. 좋아해야 하는데 뭔가 큰 고민거리가 있는 것처럼 표정이 어두웠어요. 혹시 아이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동서가 입에 내뱉은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바라던 임신도 했는데 왜 그래? 이제 둘째 예쁘게 낳아서 키우기만 하면 되는 것을. 뭐가 문제야? 아, 수민이요. 수민이는 제 친자식도 아닌데 제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떡하죠? 더 이상 어떻게 키울까요? 어? 아니, 무슨 말이야? 수민이가 동서 친자식이 아니긴 왜 아니야? 갓난아기 때부터 똥기저귀 갈면서 키운 게 누군데? 동서 친자식이나 다름없지. 처음에 수민이 입양할 때 뭐라고 했어? 나은정보다 기른정이 더 크다고 하지 않았어? 걱정 마. 동서는 잘할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은근히 수민이가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낳고 나면 괴롭히는 거 아니겠죠? 에이, 동서. 무슨 말이 그래? 수민이 성격 몰라서 그래? 남한테 해끼칠 아이 아닌 거 동서가 더 잘 알잖아. 그리고 원래 그맘때 애기들 다 그렇게 질투도 많고 그래. 갑자기 동생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당황스럽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 에휴, 형님이 제 마음을 알겠어요? 에휴, 괜히 말했지 내가. 아주 나쁜 엄마를 몰아가네요. 입양아 키워본 적도 없으면서 뭘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 말 오늘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셨어요? 그래. 그리고 말을 무슨 그렇게 해? 내가 동서 마음을 모르다니. 일단 진정하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 아무튼.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입양해온 아들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질투한다는 둥, 내가 그 입양아를 못 키울 것 같다는 둥,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꺼낸 건지 저희를 알아차리기 쉽지도 않았네요. 그래도 키운 정이 있는데 설마 미워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했죠. 임신하고 나면 호르몬의 변화로 산모는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이 정말 틀렸습니다. 뭐? 파양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친자식처럼 키우라고? 이 병이 장난이야? 죄송해요, 아버님. 저 10년 만에 가진 우리 아기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뭐든 최고로 키우고 싶고
뭐든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원래도 없던 아이, 그냥 없던 사람처럼 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허락해 주세요. 아이고, 진짜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별 얘기를 다 듣는다. 어미 10년 만에 어렵게 애 가진 거 다 안다. 그래도 이게 다 수민이 네가 잘 키워서 너 아기도 가진 거 같지 않냐? 근데 이제 와서 수민이를 파양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럼 저 불쌍한 애는 어디 가서 살아? 다시 그 고아원에 가야 된단 말이냐? 어찌 이렇게 모질어? 뱃속에 아기도 품고 있는 것이 수민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죄송해요. 저도 마음 아파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어차피 태어나면 더 이상 수민이가 제 자식 같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애만 더 상처받아요. 그냥 저희 결정 따라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고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뭐. 안 그런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기 태어나기 전에 파양하겠습니다.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고 저와 제 남편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방님도 원래 그랬던 것이었지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더군요. 아무리 깍쟁이 같은 동서라지만 그렇게 생명을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모습을 보니 치가 떨렸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구나라고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파양하겠다고 하니 시부모님도 어찌하지 못하셨고요. 그렇게 파양 절차를 밟나 싶었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동서 이대로 파양하게 두실 거예요? 수민이 저렇게 천진하고 어린 것을 어떻게 밖으로 내몰아요? 사람 할 짓이에요? 아유, 그럼 어쩌냐. 그렇게 말려도 본인들이 파양하겠다는데, 아유, 어찌 저럴 꼬원. 인간미라곤 일도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평생을 저희 집 가족인 줄 알고 살았던 수민이 생각해 보세요. 트라우마가 남아서 어떻게 살아갈지 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 엄마라고 생각하는 조카가 너무 불쌍했네요. 그리고 남편과 긴 회의를 했죠. 이대로 둘 거야, 자기? 우리 수연이 키우면서 무슨 생각 안 들어? 수연이 같은 애를 어떻게 밖으로 내몰겠다는 건지. 인정머리 없는 것들. 엄마 아빠도 계속 설득 중인데, 재수씨가 꿈쩍도 안 하나 봐. 10년 만에 가진 아이한테 해 끼친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수민이 어떡해.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생각을 해봤는데 동서가 그렇게 파양하겠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데리고 와서 키울까? 수민이 우리 잘 따르기도 하고 수연이랑 잘 지내기도 하잖아. 우리가 둘째의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민이를 둘째처럼 키우면 되지. 어떻게 생각해? 난 당신만 좋다면 괜찮은데. 남편은 그런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말이죠. 저도 그런 남편의 눈물에 눈물이 났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심을 하고 다음날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시부모님도 차라리 그게 잘 되었다며 좋아하셨어요. 동서네와 껄끄럽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네요. 그렇게 둘째 수민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너희끼리 편하게 나가 살라며 집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동서네가 들락날락 하는데 수민이도 그렇고 저 역시도 불편할 테니까 시아버님의 배려였어요. 동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길길이 날뛰었죠.
정말 마음 같아선 머리통을 있는 힘껏 치고 싶었지만 지성인으로서 참았네요. 어머님, 아니, 어떻게 형님네만 집을 해주실 수 있어요? 수민이 7년 동안 키운 건 저희 부부인데 그렇게 차별하고 싶으세요? 뭐야? 자별이라고 했냐? 여태껏 10년 동안 시집살이 한 것도 모자라서 네가 버린 아들 걷어서 키우겠다는 착한 며느리다. 어찌 그리 셈이 많고 못됐냐? 에이구, 뱃속의 애가 누구 닮았을까 겁난다.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생각이. 네 형님네한테 잘해라. 형님이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어머님이 집 해주시는 거 알고 수민이 데려가신다는 거죠? 형님 속을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게 기가 막혔죠. 뱃속에 태아를 품고 어찌 저런 생각을 갖고 사는지 정말 안타까웠어요. 동서, 나 이제 동서랑은 별로 말 섞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왈가왈부 하지 마. 어쩜 사람이 그리 뻔뻔해? 아니, 제가 뭘요? 불쌍한 애 걷어다가 7년 먹이고 입혔으면 됐지.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형님의 그 착한 척 질리네요. 시어머니만 아니었음 그 자리에서 머리털을 다 뽑아놨을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죠. 어쩜 그리 못됐는지. 전 상종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일어났어요. 동서는 파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국 수민이는 파양을 당했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어린 것이 동선의 부부가 파양을 결정하고 나서 얼마나 눈치를 줬는지 많이 기죽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큰엄마, 나 그럼 이제 큰엄마네서 수연이 형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예 평생요? 그럼 이제 우리 엄마랑 뱃속에 있는 동생은요? 아, 응, 수민이 엄마는 동생 태어나면 동생이 너무 아가여서 동생을 돌봐야 하거든. 그래서 수민이는 이제 편하게 형이랑 사는 거야. 그럼 저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원래 살던 대로 가는 거라고 했는데? 원래 살던 데가 큰엄마네 집인데? 그래서 큰엄마네 집으로 가는 거야. 이제 큰엄마랑 큰아빠가 수민이 엄마 아빠야. 알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참 슬픈 눈을 하고 저에게 묻는 조카를 보니 얼버무리고 말았네요. 어느 정도 크면 알려줘야겠다도 생각했고요. 그렇게 동선에는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진짜 자식이 생겼으니 그 마음 좀 알려나 싶었지만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았기에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전 수연이와 수민이를 잘 키워나갔습니다. 수민이는 저희 아들을 진짜 형처럼 잘 따라주었고 수연이도 그런 수민이를 잘 챙겼죠. 종종 수민이가 저희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었는데 그곳은 형 물건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 마음껏 가지고 놀지 않고 항상 저희에게 조심히 와서 형 거 만져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수민아, 형 거는 이제 다 수민이 거야. 그러니까 형이랑 의논해서 같이 가지고 놀아도 돼. 알겠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래도 엄마는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집에서도 아무거나 만지지 말라고 해서 혹시 혼날까 봐요. 수민이는 곳곳에 동서에게 얼마나 혼이 나고 자랐는지 눈치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수민이가 안타까워 더욱더 잘해주었어요. 그렇게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운 지 어느덧 1년. 부쩍 수민이의 외출날은 잦아졌죠. 워낙 똑똑하고 명석한 아이라 걱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라서 한 번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다그치기도 했네요. 수민아, 엄마한테 항상 말하고 나가라고 했잖아. 엄마 놀래게.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요즘 그렇게 어디를 다니는 거니?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요. 학교 끝나면 친구네 집에 가서 게임도 하고, 뭐, 그랬어요. 죄송해요, 큰엄마. 잘못했어요. 아니야, 수민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화냈지? 혹시라도 우리 귀한 수민이 잃어버릴까봐 늘 걱정돼서 그랬어. 엄마는 제가 없어져 버리면 좋지 않으세요? 진짜 엄마처럼 제가 어디 갔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그랬는데. 수민이가 말하는 진짜 엄마는 동서였고요. 간혹 저를 가짜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네요. 수민이가 받은 아픔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확실한 건 동선에 와 설 때 눈치를 많이 받고 자란 것은 확실했어요. 어린 수민이한테 얼마나 눈치와 혼을 냈는지. 그렇게 수민이는 간혹 트라우마가 나오긴 했지만 저희 집에 와서 안정을 많이 찾았죠. 엄마를 놀래키며 늦게 들어오고 저희 몰래 외출이 잦았지만 그거 외엔 참으로 착한 아들이 되어주었어요. 그 후 수민이가 10살이 되던 후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더군요. 큰엄마, 때가 됐어요. 엄마랑 아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저랑 같이 차 타고 가주세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수민이를 따라 한참 도시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쪽엔 중후한 신사분이 앉아 계셨고 저희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아유, 안녕하십니까? 놀라시진 않으셨는지요? 저희 손자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손자를 극제인이 보살펴 주었더군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자라뇨? 수민아, 이게 무슨 소리니? 손자라면 수민이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희 자식네가 죽고 손자는 당연히 보육원에 맡겨줬어요. 그때는 자식네와 연을 끊고 살 때라 저희 애들한테 애가 있다고 상상도 못했죠. 우연히 죽은 자식의 친구들이 말해주더군요. 한참 지나서야 자꾸 찾았습니다. 사진 한 장만 들고. 그리고 찾을 수 있었죠. 또한 저와 친자 검사까지 다 끝냈고요. 요 근래 계속 밖에서만 만났네요. 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수민이 친할아버지 맞나요? 아, 수민이 그럼 너 그동안 할아버지 만나느라 늦게 들어온 거였어? 네, 맞아요. 큰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래요. 순간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면서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했는데 수민이를 보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없다는 생각 등등 만감이 교체했네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몰랐죠. 그동안 우리 손주가 큰엄마 큰아빠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고아가 됐을 거라고 항상 큰엄마 큰아빠 얘기만 하더라고요.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다니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우리 손주 걷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요. 반가워해야 할지. 제가 부족할 순 있겠지만 수민이를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어요. 몇 년 안 됐지만요. 근데 갑자기 친할아버지라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한편으로 우리 수민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른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으면서도 그럼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이죠. 큰엄마, 저 이제 할아버지한테 갈래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주 놀러 올게요. 큰엄마가 친엄마처럼 잘해주셨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없으면 아예 혼자가 되시거든요. 큰엄마랑 큰아빠 그리고 수연이 형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수민이의 한마디에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작고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답지 않은 모습에도 눈물이 펑펑 났네요. 그리고 남편은 옆에서 눈물만 흘렸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너무 미안했거든요. 해준 것도 없던 것 같은데 내 욕심으로 데려와서 혹시나 마음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수민이는 할아버지께 가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저는 수민이를 붙잡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수민이의 할아버지는 또 담담하게 말을 꺼내셨어요. 수민이를 제가 데려가더라도 수민이가 언제든 보고 싶다고 하면 보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기 부동산 매매 증서입니다. 작지만 받아주세요. 수민이 할아버지가 내민 것은 작은 건물 계약서였습니다. 저희에게 그동안의 감사 표시로 건물을 주신 거였죠. 저희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수민이 또한 이건 큰엄마네 거라며 한사코 받으라고 하더군요. 매매 증서를 받고 돌아오는 길 자식을 팔아먹은 것 같은 기분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민이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죠. 그동안 진짜 엄마네서 산 것보다 형아랑 큰엄마랑 같이 산 게 훨씬 더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자주 찾아올게요. 그렇게 수민이와 할아버지는 돌아가고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시댁에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시부모님도 많이 우셨고 저보고 애썼다며 기특하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친할아버지와 함께 간 수민이의 행복을 빌어주자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수민이의 흔적들을 보는데도 눈물이 났죠. 그러던 중 현관에 인기척이 들려 밖에 나가보니 동선애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슬픈데 동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짜증이 확 올라오더군요. 형님, 다 들었어요. 어머님한테. 수민이 보냈다면서요? 아니, 형님도 그럴 거면서 왜 착한 척 하셨대요? 어이가 없어서. 뭐? 동서랑 나랑 똑같다는 거야? 지금 나한테 진짜 얻어맞고 싶지 않으면 얼른 돌아가. 나 지금 제정신 아니니까. 됐고요. 다 들었어요. 수민이네 할아버지가 건물 줬다면서요? 그게 왜 형님네 거예요? 키운 건 우리가 훨씬 오래 키웠는데 양심이 있으면 건물은 양도하시죠. 수민이네 할아버지도 착각하신 거지.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게 누군데 오해를 하고. 너는 지금 수민이가 간 와중에도 건물 타령이니? 어쩜 그렇게 속물이야? 수민이 보면서 마음 아프지도 않았어? 네 욕심에 데리고 와서 마음대로 파양하고 그리고 파양하고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어? 이 나쁜 년, 네가 사람이야? 아니 웃겨 정말.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배은망덕하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갖다 바치고 홀랑 떠나버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아니면
형님이 조종했어요? 하여튼 건물 빨리 양도해요, 당장. 미쳤구나. 정말 미치려면 곱게 미쳐. 애 낳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너랑 7년 산 세월보다 나랑 3년 산 세월이 더 행복했대. 얼마나 애한테 눈칫밥을 줬는지. 우리 집에 처음 와서 눈치 보던 것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마음이 아려, 알아? 이 나쁜 년아! 정 그 얘기를 끝으로 집에 있는 소쿠리를 들고 나와 동서 머리통과 몸통을 사정없이 내리쳤네요. 동서는 당황했는지 얻어맞으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제 이런 모습을 처음 보거든요. 저도 화나면 물불 안 가린다고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네요. 동서는 다시 온다는 말도 잊지 않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동서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시부모님은 가뜩이나 안 좋게 보는 동서에게 이런 면까지 보이니 시동생 보고 인연을 끊자고 하셨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동서는 그럼에도 건물에 집착을 못 버렸는지 아직까지도 좀 떼어달라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난리를 치네요. 소송도 걸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제가 건물을 뺏은 게 아니라 직접 양도받은 것이기 때문에 뺏는 게 쉽지 않았고요. 이 일이 있는지 오늘이 꼭 10년째 되는 날이네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아직도 아픈 손가락 하면 수민이가 생각나네요. 수민이와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간간히 집에 들러 꼭 엄마 저 엄마 밥 먹고 싶어요 라고 들어오면 유학 보낸 아들 맞이하는 느낌이기도 하죠.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왕래도 하고 자주 만나고 하니 슬픔은 많이 사라졌네요. 이제 성인이 된 수민이를 보면 항상 가슴이 아리면서도 고마운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은 행복하게 본인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어려서부터 워낙 영특한 녀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 헤쳐나가고 있을 거라 믿고 있네요.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동서네와는 연을 끊었지만 간간히 들리는 소식에는 아직까지도 제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그 주변 사람에게 건물 뺏은 사람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기분 나쁘진 않아요. 속물근성 동성에게 가장 배 아픈 일일 테니까요. 시동생은 간간히 제 남편에게 연락하여 돈도 꺼보고 하지만 제 남편도 일절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시동생네 부부는 완전 저희 집에서 백척된 사람들이 되었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옛 이야기를 써보니 다시 한번 가슴이 아려오네요. 혹시라도 내가 수민이와 살면서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한 것이 있을까봐 하는 마음도 다시 한번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지금은 수민이가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지금은 같이 있진 않지만 전 어딜 가도 아들이 둘이라고 말하고 다닌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제 둘째 아들이 무척 보고 싶어지는 날이네요. 글을 마치고 전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